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여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 18일 만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서 장관은 사건 당시 단순 사망으로 인지했다면서 부실 수사와 2차 가해를 포함해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비교섭 단체 정당들도 이 땅 투기 의혹 관련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도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602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싱가포르와 타이완 등이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61만 9천 명 늘면서 두 달 연속 6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출 호조와 소비 확대 등의 영향으로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이 44% 이상 올라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처리가 부적절했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폭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하지 않은 담당 수사관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땅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교섭 단체 정당들도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선 어제 탈당 권유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민주당 상황부터 좀 알아보죠. 내부 분위기가 지금 좀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를 통해 땅 투기 의혹이 확인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거나 강제 출당 조처를 내렸습니다. 내로남불 논란으로 불거진 불신과 악화한 당의 이미지를 청산하기 위한 초강수였는데요. 일단 김주영, 임종성, 윤재갑 의원 등 6명은 탈당 권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회재, 김한정, 오영훈, 우상호 의원은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출당 조치가 결정된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당사자에 대한 소명 절차가 없었던 데다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도 믿을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의원이 탈당 권유 철회까지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면서 당의 내홍이 심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 의혹이 확인된 의원 상당수가 여권 대선 주자들의 캠프에 속해 있어서 대선 전국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이 같은 불안한 분위기를 읽은 듯한데요. 아침 회의에서 의원들의 해명을 받을 생각도 했었지만 국민 불신이 컸던 만큼 불가피한 결단을 내린 거라고 설명했고요. 의원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복당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해서 징계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해명 소명자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정말 전수조사를 받을 의지가 있느냐고 지적하며 오는 11일 전당대회에서 뽑힐 새 당대표에게 전수조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제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조사를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서 추가 논의도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 기존 입장 그대로 오늘 오후 2시 반 감사원의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에서는 공정한 조사가 어려울 거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시간 끌기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까지 비교섭 야 5당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야5당은 오늘 오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름의 논리를 대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는 국민의힘이 사면 초과에 놓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국회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성추행 피해로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 관련한 현안 보고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정상화 공군 참모차장이 참석했습니다. 서 장관은 유족과 국민께 큰 염려를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 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현재 군 검경의 수사 과정을 포함한 군의 사건 대응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 장관은 피해 부사관이 국가 권력에 의해 타살됐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전 9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체 회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MB정부 당시 국정원의 18대 국회의원 사찰과 관련한 자체 감찰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최근 국정원장의 방미 성과와 정상회담 이후 북한 동향 등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군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국선 변호인의 부실 변호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공군본부 검찰부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인권나래센터는 국선 변호인이 근무하며 장병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국방부가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며 이례적으로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공군 검사의 부실 수사와 피해 부사관 국선 변호인의 직무유기와 신상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군 검찰은 그동안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도 조사를 게을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지난주 압수수색에서 군 검찰이 제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앞서 유족 측 변호인은 그제 첫 국선 변호인 A씨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보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A씨 측 변호인은 신상 정보를 바깥에 유출한 적이 없고 숨진 이중사와 19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이른바 부실 변호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주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참모총장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퇴직 절차가 덜 끝나 현역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퇴직 시기는 직무 감찰 결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추행과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으며 사건 은폐와 회유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400명대를 유지하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다시 600명대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른바 주말 효과는 사라지고 수요일을 고비로 신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감염 확산으로 인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오늘 주 중반이 수요일입니다. 신규 환자 다시 600명대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모두 602명입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45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0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주말 휴일 효과는 사라지고요. 수요일을 고비로 해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추세의 연장으로 보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81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21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서울이 181명, 경기도 155명 등 수도권 신규 환자만 357명입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을 보면요. 대구 광역시가 44명으로 가장 많고요. 대전 25명, 강원도 29명 등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명이 더 늘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3명이 줄어서 146명입니다. 어제 하루 1차 접종자는 74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1차 접종자는 9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하루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도 2만 4천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2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겁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최근에 수도권 감염 확산돼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2자릿수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전파력이 강한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내 확산이 최근 우리 방역에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한편에서는 이렇게 감염 규모가 언제든 커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백신 접종에 탄력이 붙으면서 이번 주 안으로 1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20%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15일까지로 예정했던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전 예약은 이틀 만에 마감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접종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철희 기자. 네, 서울 마포구 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백신 접종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11명 정도가 백신을 맞았는데 이 가운데 잔여 백신을 맞은 사람도 4명 정도 됩니다. 먼저 현장에서 잔여 백신을 맞은 주민분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잔여 백신 신청은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원했다가 대기 명단에 이름 적어서 오늘 오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받으러 왔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백신 접종 마치시고 나선 어떠셨는지 소감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 주사 맞는 거랑 별로 아프진 않았고요. 그리고 맞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60살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됐고 이후 남은 백신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30살 이상 인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해왔습니다. 방역당국은 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던 위탁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오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한 바 있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잔여 백신 접종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당일 예약으로 일원화됩니다. 따라서 30살에서 59살 사이 시민이 잔여 백신 접종을 받으려면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앱 이용이 어려운 60살 이상은 지금처럼 전화로 의료기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잔여 백신이 발생한 경우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60살 이상 고령층이 우선 접종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정부가 이번 주 안에 1,000만 명 1차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전 국민의 16.5%가 1차 접종을 마쳤는데 하루 만에 1.4%포인트가 늘어 국민의 17.9%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현재 속도로 볼 때 이번 주 중에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도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했습니다. 원래 화이자 백신은 75살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만 접종해 왔는데요.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30살 미만 군 장병을 대상으로도 군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2분기 접종 대상 중에 30살 미만인 사회 필수 인력 등에 대해 15일까지 화이자 백신 사전 예약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예약 열기가 뜨거워 오늘 오전 9시에 예약이 조기 마감됐습니다. 정부는 미처 예약하지 못한 예상자들을 위해 6월 말부터 추가 예약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는 30살 이상 60살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얀센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 과정에서 잔여 백신이 발생하면 역시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60살 이상이 가장 먼저 접종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소아청소년과에서 YTN 김철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와 타이완, 태국 등 방역에 우수한 국가들과의 협상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이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안전한 국제 관광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종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이르면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는데요.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 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방역 실외 국가를 대상으로 여행 안전 권역, 일명 트래블 버블의 추진 방안을 내놨는데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집단 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교류 회복 방안으로 여행 안전 권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싱가포르와 타이완,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나 지역과 여행 안전 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고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 여행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등 상대국 협의를 전제로 주 1, 2회 정도 탑승률 60% 가정 시에 한 번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최대 2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려면 출국 전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출발 3일 이내에 음성 확인도 필요합니다. 도착 뒤에도 음성이 확인될 때만 격리 면제와 관광이 허용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운영해서 방역 안전 확보 및 예방접종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단계로 지정된 뒤 196일 만입니다. 이 올림픽 개막을 앞둔 일본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4단계 여행 금지에서 3단계 여행 재고로 경보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8일 미국인에 대한 한국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2단계 지정 후 196일 만입니다. 미국인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일반적 사전 주의인 1단계서부터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등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미 국무부가 발령하는 여행 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한국을 더 안전한 국가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 보건 지수를 1단계로 낮췄습니다.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도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4단계에서 여행 재고인 3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지난달 24일 4단계로 강화할 당시 올림픽 개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일본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를 반영해 15일 만에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와 멕시코,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여행 금지인 4단계에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CDC의 권고를 반영해 여행 경보를 수정하는데 CDC는 미국에 대한 여행 권고 수준도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가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경찰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무마 청탁이나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유부입니다. 네,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사실 자체는 이 경찰이 인정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전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서울 서초서가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월 서울경찰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요. 오늘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의혹 규명을 위해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서초서 관계자 등을 포함한 91명을 조사했고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또 서초서 CCTV 등을 포렌식하고 통화 내역 8천여 건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A 경사가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법조계 인사라는 점을 형사팀장과 과장, 서장 등 관계자들이 알았지만
사건을 종결할 때까지도 서울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진행된 진상 파악 과정에서도 이 전 차관을 평범한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외압이나 이 전 차관의 사건 무마 청탁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 차관이나 이 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이 경찰 고위 간부나 서초소장 이하 사건 담당에게 통화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조치가 이어지게 됩니까? 네, 조사단은 우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담당 수사관 A 경사를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팀장과 과장, 서초서장에 대해서는 A 경사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못하고 서울청에 보고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형사팀장과 과장에게 특수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아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던 이용구 전 차관에게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기는 하지만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랐던 것이고 또 폭행 피해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내사 사건 관리 체계를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사심의위를 통한 외부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젯밤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법무부 서울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뵙자고 했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했다며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어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가량 조직 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부의 혁신 방안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H는 김현준 사장과 본사, 지역본부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확대 간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 사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LH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사죄해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H는 정부의 혁신안 수행을 위해서 이 혁신 과제별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달 연속 6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61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5만 5천 명, 20대는 10만 9천 명, 50대 10만 명이 증가한 반면 30대 6만 9천 명, 40대는 6천 명이 줄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 흐름 속 이 30대와 40대의 취업자 감소폭은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수출 호조와 소비 확대, 거리두기 단계 유지, 기저효과 등이 반영돼 취업자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고용지표에 대해서 전월과 큰 틀에서 유사한 가운데 일자리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이 내용 측면에서도 개선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달에 이어 60만 명 이상의 높은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졌다며 향후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저점 이후 민간 부문 일자리를 중심으로 넉 달 연속 전월 대비 취업자 수가 도합 82만 8천 명, 월 평균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었다면서 코로나19 직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80%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서비스업도 3개월 연속 큰 폭의 회복세를 이어갔다며 서비스업 중 이 전문, 과학기술 등 청년층 선호가 높고 비대면, 디지털 전환과 관련성 높은 분야의 취업자 수 증가도 3월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 4.1%보다 1.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지난 1973년 6.6% 이후 가장 높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성장률은 6.8%,
중국 8.5%, 일본 2.9%로 전망됐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19개 나라는 4.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기존 예상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수급 동향 조사 기관인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는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반도체 시장 매출액이 587조 4천억 원 가량으로 지난해보다 19.7%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기관이 올해 3월 제시한 10.9% 성장률보다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된 겁니다. 앞서 반도체 전문 시장 조사 업체 IC 인사이츠 역시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기존 12%에서 19%로 7%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쥔 메모리 반도체는 지난해보다 31.7% 성장하면서 전체 반도체 제품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핵심 전략 상품의 자국 내 생산을 늘리고 한국 등 동맹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제조, 백악관이 공개한 보고서는 이 네 가지 핵심 분야의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는 장단기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먼저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급 혼란과 수요 문제 등이 발생한 건설, 반도체, 교통, 식품 분야가 우선 대상입니다. 필수 의약품 생산과 관련해서는 민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부문에선 미국 내 공급망 개발을 위한 10년짜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자국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외교적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등 동맹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또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대표부 주도로 기동 타격대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250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을 450번 넘게 거론하며 핵심 타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should have never happened, and this will never happen again in the United States, period. We shouldn't have to rely on a foreign country, especially one that doesn't share our interests or our values, in order to protect and provide our people during a national emergency. 다만 중국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중국과 직접 충돌이나 마찰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력과 영향력으로 우위에 서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IOC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끝난 집행위원회에서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고 올림픽 출전을 기다리는 다른 선수들을 위한 공정성 차원에서 출전권을 다른 나라에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발표한 뒤 IOC는 끝까지 참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회 개막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의 불참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자체 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성비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국회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개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 직원법 35조 그런 내용이 있긴 해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는 아니다. 정보위에는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공개 비공개 여부는 정보위가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질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유감을 먼저 표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두 사람이 이제 성비위를 저질렀고. 그리고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성추행급이냐, 성폭행급이냐, 이것도 밝힐 수 없다라고 했고요. 두 사람이 5월 21일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한 사람은 5월 25일 징계
결정이 났고 또 한 사람은 29일 날 징계 결정이 났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29일입니다. 그리고 직급이 낮은 사람이 25일이고 그리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파면이 됐고 그리고 25일 날 징계된 사람은 파면은 아니고 아직 국정원에 적을 두고 있다. 이 거고요. 그 다음에 성비위는 작년에 있었는데 직급이 높은 사람 그 사람은 성비위가 있고 나서 성비위가 있었을 때는 상급이었는데 성비위가 있고 나서 작년 8월 하순경에 2급으로 승진했다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걸 몰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제 한 거는 권력기관, 특히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성 문제, 남성의 성 문제는 일상적인 감찰 대상이다. 왜냐하면 그게 약점이 돼서 여러 가지 그 약점을 이용해서 부적절한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국정원 감찰실장의 답변은 그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어요. 이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고 일상적으로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더 취재해 보세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거짓말이면 그래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사실이라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고 당연히 감찰해야 되는 내용인데 감찰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급 또 한 사람은 5급 직원인데 5급은 성비위 했던 시점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보고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그 피해 여성이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고 알린 사실을 위에 상급들이 요번에 국방부처럼 동일하게 무마 은폐했을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정원은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법 처리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수사도 바라지 않고 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비 문제는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당초 그 계획이 적폐청산과 그 사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돼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 그 조사 중이고 내용이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이 없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6월 30일 날 별도로 보고받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습니다. 국정에서 고발 안 한다고 했나? 이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하면 수사를 해야 되는 네. 고발 안 한다고 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고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네, 이 과거 정부에서 이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이 언급은 없었고 조금 전 발표에서는 국정원 직원 성비위 관련 내용만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국정원 직원 2명이 성비위를 저질러서 1명은 파면, 1명은 직무 유지 중이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핵심적 내용 보고를 거부했다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하태경 정보위 야당 간사의 말 듣고 오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사를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결단했고 동료 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복장이십니까? 맨날 검사죠. 월요일 그죠? 이제는 야당 차례입니다.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 조사받을게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 권유 혹은 출당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교섭 5개 정당도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한 만큼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한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전재수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 12명에 대해서 명단 공개는 물론이고요. 전원 탈당 혹은 출당 권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고 강한 대처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 지난 3월 30일 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약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께서 당대표 취임 이후에 공언한 국민들께 약속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확실하게 지켰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예. 지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당이라는 것은 거의 정치 생명과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뭐 대여섯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12명을 이렇게 출당 조치를 하고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예. 굉장히 강력한 조치였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국회의원들 예. 단체 카톡방에 어제 이제 12분의 의원님들이 입장을 올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연 하나하나를 다 고려를 하다 보면 이거는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좀 이게 내로남불 또 은행 불일치 예. 이런 문제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부동산 비리의 청정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전임 그리고 현재 지도부가 약속을 지켰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런 평가를 내놓으셨는데요. 권익위 조사 결과 내용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사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네. 굉장히 안타깝죠. 이렇게 아마 헌정사상 이렇게 12명의 국회의원을 출당 조치를 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어떤 위기의식이 저희한테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4.7 보선이 참패하고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처가 아니었나 예. 싶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에서도 그때 3월 달에 저희는 권익위가 아니라 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예. 또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그리고 요즘 또 국민의 신망을 많이 얻고 있죠. 감사원에 다 조사를 해달라라고 네. 지금 전 의원들이 동의서를 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할 텐데 저희가 좀 뒤늦게 안 사실인데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법 개정안을 지금 낼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응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 마치고 그 얘기로 다시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정면 돌파를 했고 문제는 지금 당내 반응인데요. 지금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원도 있고 반발하는 의원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송영길 대표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는데요. 송 대표와 해당 의원들 목소리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예표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자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희 당은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해서 복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이 해명과 소명의 과정을 대해서 이해하고 신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지만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육지책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육지책을 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는 겁니다. 공당이고 민주정당입니다. 그런 과정 절차를 생략하고 떠넘기기식으로 미안하지만 일단 나가서 살아 돌아와라. 이건 이러면 당 지도부가 아니죠. 왜 그러면서 당을 지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인권 침해입니다. 네, 어쨌든 국민적 불신과 개별 의원들 해명 사이에 송영길 대표가 그야말로 결단을 내린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4분 정도가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들어보면 어쨌든 소명 절차도 없이 곧바로 탈당으로 바로 가는 것은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해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당의 결정이 절차와 과정에 사실은 맞지 않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은 해당 의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의 윤리감찰단에서 주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어떤 사안이든 간에 소명의 절차는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의원들이 억울해하고 또 저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분노의 표현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분노를 합니까? 우리 김정재 의원님께서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 참패를 하고 난 뒤에 대선을 위해서라도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게 하루에 쏟아지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뉴스들을 단순히 정치권이 소비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더 강력한 분노의 대상이 나타나가지고 덮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 성과를 반드시 남기겠다. 법제도 제대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께서 해당 의원들께서 좀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를 덮기에는 국민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억울함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당 지도부의 의견대로 따라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 이런 불만 당 지도부가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이 지금 저는 이렇게 이제 다른 의견을 내고 절차상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당이 이성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분노하시는 의원들이 계시는데 이것조차도 저는 그 정도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저렇게 의견을 표출을 하고 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를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재 의원님, 이제 시선이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 애초에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현행 그 감사원법상 입법부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감사원 조사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다시 논의를 한 걸로 들었는데 여기서도 그런데 예정대로 감사원에 의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LH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실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할 것 없이 다 전원 전수조사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저희 당에서는 그 당시에 권익위에 그 위원장께서 여당 전직 의원이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더 철저하게 하고 정치 중립적인 데서 해달라고 기왕하는 거 더 제대로 하자 그래서 감사원에 요청을 하기로 모든 전원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찰 대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빨리 원포인트 제출을 하고 빨리 원포인트 그 감사원법 24조입니다. 빨리 개정을 하자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여당에서 아마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민 앞에 저희가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정치권에 한 번은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앞으로 차명 거래라든지 이런 법을 위반한 그 거래들이 저는 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늘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법을 피해서 늘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기회로 저는 여야가 함께 전수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문제점 하나 지적하면 지금 그 송영길 대표께서는 이걸 특수본에 맡겨서 거기서 조사받고 살아 돌아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수본이 그 2,400명의 직원을
직원을 뭐 상당히 투입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그냥 말단 공무원 한 30여 명 찾아내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네. 유야무야 됐어요. 그냥 용두사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건 특수본이 아니라 다시 검찰로 넘겨져서 대통령이 뭐 지시를 하든지 해서 검찰이 좀 제 기능을 해서 네. 앞으로 이런 그 부동산 투기 문제는 그 좀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앞부분으로 가서 하나만 확인을 하면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전부 오늘 권익위에 그 소속 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그 여론의 부담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사원의 조사를 의뢰하는 거로 의견을 모은 이유는 네. 예, 이거는 감사원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네. 예. 훨씬 강력한 조치가 되겠죠. 제가 이 시점에서 자, 원포인트로 지금 감사원법을 개정하자 이런 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김정재 의원님의 뭐 진정성은 믿습니다. 그러나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감사원법 24조 4항 제3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 공무원에는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하나를 원포인트로 해서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조직 구성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권 분립의 굳건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상권 분립의 기반 위에 서 있는데 감사원법을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조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정부 구성 원리라든지 이런 상권 분립의 원칙 기반 자체를 붕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해서 상권 분립의 가치를 위반할 정도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그 새로운 지금 기풍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당이 국민권익위원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시간 지나면 묻혀지겠지,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좀 대처하시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지난 3월 19일 날 김종배 시선집중 라디오에 나가셔가지고 주호영 대표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똑같이 했습니다. 국회 내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는데 감사원은 상권 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리상 맞지 않다. 이렇게 주호영 대표가 상권 분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깨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월 30일 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원내대책회의 때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를 해서 뭘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 조사받겠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한참 고조돼 있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주목도가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주목도가 지금 높게 형성돼 있을 때 같이 동참을 하셔서 정말로 이 국회의원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또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재산까지 불려나가는 이런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런 국회는 이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동참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재 의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왜 지금 감사원으로 가자고 하느냐. 심지어는 법까지 개정해서 그리고 삼권 분립에 맞는 말씀이세요.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의를 해서라도 하자라는 이유는 이번에 권익위에서 사실 조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융 그 자료를 제대로 제출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차명 거래 조사 자체를 아예 거부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실 그 12명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다른 많은 일부 의원들은 아예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진정성 있게 좀 해보자라는 뜻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원포인트도 만약 여당에서 이거는 같이 하자고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바로 이제 불발이 만약 된다면 철저하게 조사할 수
수 있는 뭐 특이도 좋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보자라는 뜻에서 지금 제안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사족 달고 다른 해석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저하게 뭐 조사를 하자 이런 뭐 취지로 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삼권분립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법에 이렇게 규정을 한 건데 이거를 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저는 삼권분립이 거의 마구 다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까지 무너뜨리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란 뜻이죠. 지금 우리가 패스트트랙 같은 것도 작년에 굉장히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고소고발해서 지금 헌법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법원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현합니다. 국회 안에서 의원들끼리 이러자 저러자 그러고 뭐 좀 시위하면서 소리 지르고 메가폰 든 걸 가지고 지금 재판을 수십여 명의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만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알고 보면 엄밀한 더 광의의 의미에서는 상권분립이 서서히 무너지는 거고 또 그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이런 우리가 상권분립 무너지는 거를 뭐 요소요소에 목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진정성을 좀 봐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정말 도저히 될 수가 없다면은 그때는 또 다른 뭐 이번 주 안으로도 저는 충분히 또 다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죄송한데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제발 저희들의 문제를 문재인 정권이 상권분립의 원칙을 꾸준히 훼손시켜 왔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하면은 부동산 부자정당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1, 2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의힘은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왕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정말로 이게 뭐 감사원 해가지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상권분립의 문제까지 원칙까지 훼손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기풍을 만드는 과정이면 이번 참에 쿨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왜 우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원포인트 또 개헌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권익이 훨씬 약하거든요. 그 약한 데서 전수조사 받는 건 사실 겁이 안 나는 겁니다. 당연히 뭐 하라 그러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강하게 엄격하게 하자는 취지니까 뭐 상권분립 이런 문제 가지고 좀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지금 쉽게 하자는 거다 오히려 권익위가 그러면 지금 사실 삼권분립이 정치적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하고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 개정은 이게 어떤 국회 문제고 이거 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상권분립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국회 내에서 잠시 이 원포인트 개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의원들 중에서 그냥 권익위 조사 받자 이런 의원들은 없으십니까? 아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권익위 조사는 다 당연히 받는, 왜냐면 낮은 단계니까.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지 않습니까? 자, 야당 배경은 지금 우리 저런 뭐 편견인지 사실인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도 국민의힘은 부자당일 것이다. 국민의힘 당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뭐 부동산 당일 것이다라는 편견을 갖고 계세요. 뭐 참고로 저는 뭐 한 4, 5년 전에 50이 다 돼서야 겨우 조그마한 저도 뭐 아파트 하나 장만했지만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이미 정권을 모든 권력을 가진 이 정부에서 공수처까지 만드는 이 정부에서 국회의원들 그 100여 명 되는 국회의원들 뒷조사 안 했겠습니까? 이미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수본에서 이번에 여야 의원들을 샅샅이 조사했는데요. 민주당에서 10명 지적했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 조사받고 있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것을 걱정을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원포인트 개헌 한번 해보고 그것까지도 또 여당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훨씬 낮은 단계인 권익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중립만 지켜진다면요. 김정희 의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위험한 말씀도 하시고 논리적으로 상당히 좀 비약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 100여 분의 국회의원들 뒷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큰일 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국정원법, 경찰청법 다 개정을 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이 정보기관, 권력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던 그러한 것들, 그걸 다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정원법 개혁해가지고 국내 정치 개입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서 그러한 입법적, 개혁적 성과를 내고 있는 마당에 저희가 집권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야당 국회의원 뒷조사를 한다? 이거 큰일 나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지금 국회에서 지금 국정원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치 공작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국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상당히 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위험한 발언이라기보다는요,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아니, 우려도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 지금 왜냐하면 이건 자료니까 얼마든지 자료 조사는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의원들끼리도 사실은 셀프 검증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은 약간 무슨 정치 공작 이러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문제도 영농 경력 11년, 그다음에 또 김상조 정책실장도 부동산 3법이 통과되기 이틀 전인가요? 14% 전세값을 올린다든지 이런 등등등등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그냥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대로 진정성 있게 좀 제대로 한번 조사받아 보자 이런 뜻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합리적 추론에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추정되는 발언은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거는 이런 발언은 좀 저희가 자제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자, 전재수 의원님,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를 했고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다 대선을 앞둔 어떤 행보다,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 송영길 대표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반응이 더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보궐선거 참패를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맞죠. 국민들의 표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다만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의 문제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차원도 있긴 합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야 국민들이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비리로부터 이제 청정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1960년도에 이러한 개혁 작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무려 40년에 걸친 개혁 작업을 거쳐서 싱가포르이 오늘날 부정과 비리, 부패로부터 청정국가가 된 것이거든요. 그 싱가포르도 그 40년 사이에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계기 때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것을 법 제도로 만들고 성과를 남겼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나라가 된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대선이 있긴 하지만 이번 참에 정말로 성과를 내고 법제도 바꾸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수준 또는 부동산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상식적 눈높이를 좀 충족시켜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성과로 남긴다면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의 문제라든지 비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더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청정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적 성과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혹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당대표로서 우직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대세입니다. 자, 양전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오랜만에 인터뷰를 이제 하셨던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절박함이 없다.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서 능숙한 아마추어가 많다. 굉장히 이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자극을 주는 건 좋은 약이라는 쓴소리다 이런 평가도 했는데 이거 쓴소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까? 저도 이제 잘 아는 분인데요.
말씀을 이제 함부로 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번에 좀 작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뭐 양정철 원장이 일방적으로 당정청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기보다 스스로에게도 이제 반성적 성찰을 하는 차원 그리고 우리 모두에 대한 이제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고 당이 또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보약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약이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다. 이 여러 가지 작심 발언 중에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양정철 전 원장이 연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발언 이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건 이제 저 야당의 입장보다는 이제 저의 입장인데 저는 우리 오늘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의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 강력한 이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국회가 좀 중심이 돼야 되고 연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누었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 저는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이번에 양 원장 발언도 있었지만 아까 좀 전에 보니까 그 아마추어가 많다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작심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통령을 위한 직원이 아니었나 싶은데 대통령을 위한 직원이다. 대통령을 위한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마추어 프로라 뭐에 대한 아마추어 프로라는 거냐 이게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잘 모시는데 아마추어냐. 아마 이 말 속에는 보니까 여론 대응을 아마추어처럼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아직까지 양정철 원장이 조금 아직은 현실 직시를 못한 것 같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렸는지 아직 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서 말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대통령이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겁니다. 그다음에 많은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실정을 계속 거듭한 겁니다. 부동산이라든지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마추어처럼 했구나. 왜 이걸 잘못했냐. 이걸 질타해야 되는데 왜 대응을 그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실제로 에센스, 그 본질에 대한 문제를 좀 비판을 하면서 니네 좀 아마추어다라고 했더라면 좀 더 저는 그 올바른 직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니 우리 당에서는 지금 뭐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반성의 광풍, 또 변화의 광풍, 개혁의 광풍들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차근차근 더 국민 가까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 광풍 얘기하셨으니까요. 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율 36%를 넘으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ARS 투표도 시작이 되죠. 투표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30대 이준석 후보와 중진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주목을 받은 만큼 막판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호영 후보는 대국민 호소 발표문까지 내놨는데요.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권에 대해서 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귀를 의심하셨다고 하는데 다 들어보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전원 과정에 있어가지고 잘못 전해진 것일 것이다 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우셔가지고 자꾸 곡해해가지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의 언론 개혁하시려고 합니까? 기사 탓을 왜 하십니까? 민주당과 대선을 치르는 과정 중에서 이런 식으로 곡해해가지고 예를 들어 전투에 돌입하신다면은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프레임 전쟁에서 100점 100패 하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막중한 임무 어느 것 하나라도 실패하면 우리 당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고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란한 언어의 유희나 강경투쟁을 성과로 포장하는 데 현혹되지 마시고 진정한 승부사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주호영 후보는 오늘 대국민 호소문까지 보신 것처럼 냈고요. 어제는 주호영, 이준석 두 후보 공격에 나경원 그 후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모바일 투표가 이틀 했는데 36%를 넘었습니다. 네. 야, 이거 좀
정당에서 이 경선하면서 이런 투표율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높은 적이 처음인데요. 예. 이번에 아마 이렇게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당원들이 이번 지도부는 다음 대권을 준비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엄청 일단 중요하다라는 걸 알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또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이준석 후보라는 또 30대 네. 후보가 신선하게 나오면서 또 많은 초선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나왔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래서 흥행을 성공해서가 아니라 흥행에 또 성공을 시켜준 그런 국민들과 당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전당대회는 굉장히 그래도 풍성한 전당대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근데 막판으로 갈수록 관심이 뜨거워져서 더 그런가요?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당내 갈등이 당 대표가 뽑힌 이후에 갈등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뭐 경선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2강이나 3강이 이렇게 정해지면 치열해지고 또 경선 과정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고 또 이게 아마 알고 보면 이 정치인이라는 게 이 몸으로 싸우는 직업이 아니라 말로 싸우는 직업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말이 조금 독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변화를, 한 사람은 안정을 또 각각 추구하는 또 가치들이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치열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끝나면 우리 국민의힘 당은 이번에 대선을 위해서 야권 모든 후보들이 다 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않고서는 그 대표가 생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당원들의 그 목소리가 아니고 국민들의 저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이요 통합하라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이뤄내야지 갈등을 한다 그러면 아마 한두 달도 버티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누구라면 당연히 통합의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네. 별로 우려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투표율이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은 당내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아주 고무적이죠. 네. 받아들이실 거고 그 이면에는 이제 30대 이준석 30대. 돌풍이 있었다. 앞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준석 후보 행보를 보니까 천안함 생존 장병 및 유가족 시위 현장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민주당 전 대변인이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 이 발언을 방송에서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걸 비판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방송 패널로 나가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금 부대변인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전이라고 제가 전입니다. 전. 그리고 대변인도 한 10명 정도 되고요. 부대변인은 상근 비상근 해서 한 수십 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방송 패널로 개인 자격으로 나가서 이제 한 것인데 그것을 또 과도하게 당 대표 보고 입장 밝혀라 하는 것은 이제 뭐 정치적 표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발언이니까 대표에게 그렇습니다. 뭔가 입장을 밝히라는 건 좀 무리하다 이런 얘기시죠. 그러나 그 발언은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저 의원님 말씀도 또 일리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 연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그 북한의 소행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날 아까 부대변인 물론 큰 개인 자격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아직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발언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고 또 객관적인 사실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저는 한 번쯤은 특히나 6월이 그 호국 보훈의 달인데 한 번쯤은 분명히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자주 말씀을 좀 하시죠. 뭐.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북한의 폭침이다. 예, 이게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요. 지금 후보들 간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로 들어가 보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리로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직 뭐 입당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후보들 간의 여러 가지 그 토론을 진행하면서 그 고리가 윤석열 전 총장이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마도 이제 당원 선거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오늘 내일 아마 당원 선거일 텐데요. 예, 당원들은 제일 지금 관심이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심지어 윤석열 그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총장은 아니었죠. 윤석열 총장이 검사직에 있을 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영남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해줍니다. 그만큼 지금 핫한 인물인데요. 이 부분 지금 이런 당원들을 향해서 윤석열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고요.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지고 있으니까 예. 어떤 후보가 되면 윤석열이 들어오기가 좀 힘들다, 좀 쉽다라고 서로 공방을 하는 것은 뭐 자기 전략상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그 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이미 직간접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언제 뭐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고 굉장히 전략적 판단을 해서 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권 통합을 바라는 당심 때문에 아무래도 후보 토론에서 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네. 이런 얘기신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을 앞두고 민주당도 지금 단단히 검증에 벼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판 수위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평생을 검사로 산다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주권자로 보고 국민을 지켜야 될, 모셔야 될 그러한 사람으로 보는 자리거든요. 그런 모두 전환이 과연 짧은 시간 내에 될 수 있을까? 의문이고 그것은 본인이 이제 증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행보 보이는 거 보면 막 견학 다니면서 뭐 좀 어떻게 보면 웨이프와 기판 이런 것들 물어보고 막 이런 식의 중고등학생 정도 수준의 이런 질문밖에 하고 있지 않아서 매우 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비판 수위가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큰 틀로 말하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송영길 대표 얘기 중에 평생 검사로 산다는 거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본다는 것인데 국민을 모셔야 하는 대통령으로 모두 전환이 빨리 되겠느냐. 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송영길 대표의 이 발언이 곧 김종인 대표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계 역사상 검사가 대통령이 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검사는 굉장히 훌륭한 직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직업이죠. 그런데 검사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마인드가 있다면, 직업적 품성이 있다면, 검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적 품성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입니다. 예를 들면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불러다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피의자, 참고인 이야기 다 수긍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오고 하면 의심을 가져야지만 이 범죄자를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이고 단죄를 하는 겁니다. 검사가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직업에 요구되는 기본적 마인드가 의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범죄자를 단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자를 단죄를 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은 과거에 저질러진 일을 현재 이제 단죄를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검사는 이제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정치는 미래를 여는 일이고 어떻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검사로서 살아오신 분이 어느 날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미래를 여는 일인 정치를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의 눈으로 직업적으로 의심의 눈으로 해왔던 그런 검사 출신이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저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참 저희가 정치인인데도 아직까지 이 시대를 잘 못 읽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 검사가 대통령을 못한다, 또 뭐 누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불공정한 세상, 정의롭지 못한 세상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정의 지금 화두로 떠오른 사람이
검찰을 지낸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현상이죠. 전 그렇게 보고요. 검사가 뭐 대통령을 한 번도 한 적은 없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늘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어떤 직업이 어떤 대통령은 못 된다라고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40세 이상은 대통령이 안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데 그것도 바꿔야 될 텐데 저는 뭐 얼마든지 자격이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그 윤석열이라는 한 검사를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계속 불공정, 반칙 이런 것들을 하니까 공정과 정의를 외친 아까 의심을 하는 게 검사라고 그랬는데요. 왜 의심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공정하고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심을 하고 범죄자를 처단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국에 가서는 정의와 공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추구했었던 검찰의 직에 종사했던 사람들 얼마든지 계속 그 가치를 유지한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 뭐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꼭 대통령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미 이렇게 그 불공정과 또 부정의와 대립해서 싸우는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미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첫 공개 행보한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던데요. 여기서 앞으로의 계획이 나올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정치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및 사망 사고와 관련해 분리 조치가 부실했고 조직적인 사건 은폐와 무마 시도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공군이 성추행 신고 다음 날인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청원 휴가로 피해자를 가해자와 즉각 분리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를 관심병사 다루듯 영내 근신 상태로 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피해자 부모의 말을 빌려 지난 3월 4일 만난 대대장이 조사와 피해 상담, 국선 변호인의 조력 등을 위해서 피해자가 부대에서 머무르는 게 좋겠다고 권유해 딸을 두고 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또 청원 휴가 2달 가운데 고인이 집에 온 것은 1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딸이 사실상 부대 내에 머무르면서 은폐와 무마, 회유 등 2차 가해에 방치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경찰이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A 경사를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과 서초소 관계자 통화 내역 8천여 건을 분석하는 등 당시 이 전 차관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살폈지만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일선 경찰서가 다루는 중요 내사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보고받고 직접 지휘하게 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이용구 전 차관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요 내사 사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국수본이 직접 내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내사 사건의 입건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시도경찰청이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여행 안전 권역, 즉 트래블 버블 협상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 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해외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싱가포르와 타이완, 태국, 괌, 사이판 등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고 앞으로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항공기 운항 횟수와 이용 인원, 세부 방역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방역 당국, 상대국 협의를 거쳐 트래블 버블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각 8일 미국인에 대한 한국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 강화된 주의에서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로 낮추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24일 2단계 지정 뒤 196일 만에 조정된 것으로 한국 내 코로나19 위험이 감소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미 국무부는 또 올림픽을 앞둔 일본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4단계 여행 금지에서 3단계 여행 재고로 낮췄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경선 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 이재명 연대로 묶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보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정권 재창출의 주역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민주당 예비 경선을 치열하게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어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젯밤 김호수 총장과 전격 회동한 사실을 공개하고 견해 차이를 좁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자, 검찰 출입하는 우철희 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철희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된 모습인데요. 조직 개편안, 지금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해오고 있죠. 이번 조직 개편안의 핵심도 바로 그겁니다. 광역시나 도청 소재 직급에 있는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에는 마지막 부를 뜻하는 말부에서만 6도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승인과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검에는 보통 5개 안팎의 형사부가 있는데요. 한 부서만 빼고는 경찰 범죄나 경찰에서 넘긴 사건을 통해 알게 된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수사를 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검 산하에 있는, 그러니까 시군 단위에 있는 지청은 더 제한을 뒀습니다.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안에는 마약이나 조직범죄를 맡는 강력부를 통폐합하고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서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 중에서 대검찰청이 특히 어떤 부분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겁니까? 네, 직접 수사 제한을 콕 집어서 크게 4가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또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형사부 전문화와 배치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좀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의 권한을 갖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대검은 조직 개편안이 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그리고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사부 한 곳에만 수사가 몰릴 수 있고 또 보건이나 의학,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온 이른바 공인 전문 검사가 양성 또 배치됐는데 정작 수사에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에는 정권 관련 수사를 막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검은 이와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폐지된 부산지검 반부패 수사부를 반드시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법무부 대응 수위도 관심이었는데요. 박범계 장관도 대검의 입장이 나온 직후에는 다소 놀란 반응이었죠? 네, 상당히 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상당히 세더구만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바로 그렇게 반응하기는 좀 그렇고.
네, 법무부가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한 수위도 들으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셌던 만큼 박범계 장관도 다소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접적인 대응은 가급적 자제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총장이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검이 출입기자단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전한 게 어제 오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상당히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김호수 총장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어젯밤 8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4시간 가까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자신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김호수 총장도 흔쾌히 응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법리 등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두고 김호수 총장이 반기를 들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 4일에 발표가 됐죠.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결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을 겨냥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방탄 인사다. 또 특정 성향 검사를 주요 보직에 앉힌 줄 세우기 인사다. 이번 인사 단행을 보는 검찰 내부의 시선인데요. 김호수 총장이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내부 불만이 상당한데 검찰총장은 대체 뭘 했냐 이런 김호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김호수 총장으로서는 검찰 조직 개편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취임 초부터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어서 검찰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김호수 총장 본인은 직접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어제 취임 인사를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방문 일정이 있어서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었는데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하러 왔습니다. 뭐 수시로 소통해야죠. 네, 내부적으로 할 말은 하되 공개적 그리고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검찰 조직 개편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총장이 어젯밤 늦게까지 회동을 하는 등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것이다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시절만큼의 끝없는 충돌은 정권 차원에도 그리고 두 사람에게도 너무나 큰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수사는 검찰 요구대로 조금 더 열어주되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은 충실하게 담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김호수 총장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박범계 장관 또한 실리를 챙기는 셈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그 해법이 대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에 들어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제 대검 입장문에는 형사부의 직접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 방안 관련 예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검찰에서 가장 반발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시 승인 대신에 검찰총장의 승인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른바 출구 전략을 제시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려면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협의와 차관회의도 그 전에 거쳐야 하고요. 이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후에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또한 더 늦춰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광주에 있는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이른바 대리 수술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 6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까지 벌였는데요. 병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척추 전문병원 수술방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수술대 옆에서 능수능란하게 도구를 다룹니다. 그러나 경찰은 영상 속 주인공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리 수술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8년 병원 내부 관계자가 확보해 최근 경찰에 넘긴 영상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면허가 없어서 당연히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여러 건의 대리 수술 정황을 확인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병원 내부 CCTV와 수술과 관련된 서류,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우리가 피부를 절개하고 본 수술을 하고 다시 피부를 봉합하는 과정이 3가지 과정을 나눠보면 그중에 일부만 한 것도 있고요. 전체를 다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제명됐던 의료진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라이노입니다. 대리수술이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양측 의견이 쉽게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기록을 객관적으로 남기자는 대안은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올라온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3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3 법안 모두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동의가 있을 때만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 분쟁의 해결 등 정해진 목적에 맞지 않게 영상을 사용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의사단체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는 최소한 마련한 셈입니다. 이 3 법안 가운데는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발의안이 조금 더 강제성이 덜한데요. 이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다른 2 법안과 달리 이 설치 근거 마련과 설치 비용의 지원에 역점을 뒀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환자 측의 녹화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한 김남국, 안규백 발의안과 달리 수술 영상 촬영의 의료진 동의를 필수로 규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3 법안은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상임위 내부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의료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물론 의료진의 인격권 침해 문제, 또 녹화된다는 압박감으로 수술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 쉽지 않은 수술은 의료사고 분쟁을 우려해 기피, 거부하는 의료행위 위축 우려 등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이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 성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서 의무화를 주장하는 환자 단체와는 결이 다소 다른 목소리입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당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수술실 CCTV 설치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뜻을 관철하라고 180석을 주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의사, 병원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입니다. 지난 5월 말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응답은 80.1%, 반대 의견은 9.8%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6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근육 성장의 특효라며 헬스 트레이너나 근육을 늘리려는 일반인에게 팔았는데 처방 없이 잘못 사용하면 심장병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 주사제와 알약이 든 상자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 수사관이 가방에서 약병을 하나둘씩 꺼냅니다. 전문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건 제가 먹으려고 하고 싶어요. 스테로이드 구입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판매 그쪽으로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는 구매를 하지. 압수된 의약품만 시가 2억 원 상당. 판매 총책임자 A씨 등 4명은 빠른 근육 성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합성 스테로이드를 팔고 부작용을 완화해준다며 다른 전문 의약품까지 곁들여 판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6년 가까이 18억 4천만 원어치를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유통해왔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사람은 근육이 자존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맞으면은 마약처럼 끊기 힘들다는. 특히 A씨는 추적을 피하려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고유 바코드를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보관 장소를 3번을 옮겼어요, 수사 과정에서. 조사 당일 카카오톡, 텔레그램 다 삭제를 했고 그 다음 날은 핸드폰도 버렸고. 식약처는 A씨를 구속하고 배달 담당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국은 스테로이드 같은 전문의약품은 잘못 투여하면 심장병이나 성기능 장애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보장성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소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좋은 단어가 잔뜩 섞인 금융상품의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보더라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상품별 차이점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20대 김모 씨는 비과세 혜택의 복리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저축성 상품이고 저축과 연금 보험 3개를 한꺼번에 얻는다는 설계사의 설명에 혹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건강한 20대인 자신이 숨진 뒤 보험금을 받는 데다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는 보장성 종신보험 상품이라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모집인들은 사회 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축성 보험이나 은행 저축과 비교해보면 종신보험은 사망 보험금 등을 주는 위험보험료와 모집인 수수료 등이 포함된 사업비가 많이 공제된 뒤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종신보험보다 적립금이 많지만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갖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돈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모으는 것은 은행 저축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은 4,600여 건, 이 가운데 종신보험이 70%쯤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 관련 민원은 10대에서 20대 비중이 37%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투자로 한국인이 벌어들인 이익이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460여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체인 어널리시스가 현지 시간으로 8일 지난해 1년간 비트코인 투자자의 이익 실현 규모를 국가별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 투자자가 지난해 비트코인으로 실현한 이익은 4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9번째였습니다. 잘 먹지 못해서 깡 마른 몸과 곳곳에서 발견된 멍과 상처. 어제 저희 YTN이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한 사진 속 5살 A양의 모습이었는데요. 친엄마와 외할머니에게 1년 5개월 넘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이 사진만 봐도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요.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A양 건강 괜찮은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보고 계신 사진 A양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당시 찍은 겁니다. 아이 신변 보호 때문에 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시청자께는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앙상이 뼈가 드러나는 아이 얼굴을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팔목이나 손등, 허벅지 등 온몸에 긁힌 상처 많았고요. 머리카락을 집에서 잘라 듬성듬성한데 머리엔 시퍼런 멍도 선명합니다. 지난 3월이었죠. 이 A양이 발견될 당시 키가 97cm, 몸무게가 딱 10kg이었습니다. 발육 상태가 2살 나이 평균 수준에 불과했는데 학대를 받기 전까지 A양은 통통한 보통 체형이었다고 합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성장 부진 상태라는 의료진 진단이 있었고요. 경찰이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들어가면서 지금은 다행히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사건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양을 학대한 외할머니의 자살, 자해소동으로 사건이 알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23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단지에서 54살 안모 씨가 자해하려 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안 씨가 다니는 교회 관계자였고 인근 지구대에서 바로 출동을 했는데요. A양의 외할머니인 안 씨는 당시 술에 취하고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주장하는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이 안 씨를 진정시켰는데요. 그때 방에서 울고 있는 A양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TV에 보면 그 아프리카 굶주린 애들 보면은 몰골이 이렇게 뚜렷이 윤곽이 나타나잖아요. 뭐 뼈가 드러나고 뭐 이렇게 영양 상태가 무실하다는 거를 뭐 100이면 100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애가 좀 많이 말라 있었거든.
네, 이후 이 A양 엄마이자 안 씨의 딸인 27살 이모 씨가 퇴근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구대 현장 경찰관들은 아이 상태를 보고 엄마와 외할머니의 학대를 의심하게 됐는데요. 즉각 이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부서로 보고했고 이후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환되면서 강원경찰청 수사팀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여타 아동학대 사건과는 다르게 일단 신고가 들어온 뒤에는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수사 결과 어땠습니까? 네, A양은 부모 이혼 이후에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와 함께 춘천에서 살았는데요. 엄마와 외할머니는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학대를 부인했습니다. 아이가 워낙 소변을 못 가리고 잘 어지르고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일단 엄마가 직장에 나가면 A양은 외할머니와 함께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크고 작은 폭행이 잦았다고 합니다. 자살 소동이 있던 날도 술에 취한 이 할머니가 같이 죽자며 신경 안정제를 A양에게 먹이려 했고 흉기를 신체에 대기도 했다는데요. 평소에도 이 마귀라면서 밤늦도록 잠을 재우지 않고 저녁 외에는 밥을 잘 주지 않는 일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 5살인 A양의 증언이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위 공방이 일겠지만 이 엄마와 외할머니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 분석 결과 엄마 역시 학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깡마른 아이를 상당 기간 주변에서 잘 몰랐다는 게 얼핏 잘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 이혼 뒤에 A양이 외할머니와 엄마와 한 집에 같이 산 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년 5개월 동안입니다. 사진을 보면 누구나 알겠지만 워낙 마르고 외형적으로 이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A양은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찰도 같은 판단인데요. 과거 A양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 친가 쪽에서 돌봄을 받을 때는 어린이집에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춘천에 오면서 어린이집에도 나가지 못했고 병원이나 약국 방문은 물론 이 보건소 예방접종 기록도 없었습니다. 사회 안전망에도 조금 구멍이 있었는데요. 현재 그 만 3세 이하 아이들은 지자체가 연말에 1년에 한 번 조사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A양은 5살이라 빠진 상황입니다. 분기별로 아동학대 여부를 직접 찾아가 살펴보는 이 보건복지부 아동행복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취재 결과 지난해 조사 대상에 A양이 포함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공무원들이 자택을 방문하거나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경찰은 엄마와 외할머니 두 사람 가운데 혐의가 더 중하다고 판단한 외할머니 안 씨를 구속했고요. 엄마 이 씨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혐의는 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고요.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소가 되면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이 18,0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발간한 2020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18,050명으로 전년 16,044명보다 12.5% 늘었습니다. 최근 마약 거래는 대마 종자와 장비 등을 구매한 뒤 아파트나 창고에 전문 재배 시설을 갖춰 키우고 SNS나 다크웹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류 접근이 쉬워지면서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도 눈에 띄게 늘어 작년 청소년 마약 사범은 전년보다 31% 증가한 3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에 이어 중부지방도 기온이 오르는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시원한 폭포수 근처에 서 있어도 마스크 안으로는 뜨거운 공기가 가득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0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3도가량 높고 금천구는 31.5도까지 오르는 등 8월 초순의 한여름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기온 32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에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고 햇살까지 강하게 내리쬐면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의 기온이 33.6도까지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양산은 31.9도, 대전과 전주는 31.5도 등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전과 전주는 33도, 서울과 대구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시원한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포항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강원 산간과 전국 북동부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남쪽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행히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고요. 주말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함께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충남, 영남 곳곳으로 오존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제천 폭포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수요일 뉴스 애니쇼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